이유 없이 재벌 회장은 베이비시터를 해고했고 아이들이 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불가능한 이별. 소음은 참을 수 없었다. 덜컥, 덜그럭, 덜그럭.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된 파란색 여행 가방 바퀴가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거리에 완벽한 박석 위를 때렸다. 비극의 시간을 세는 듯한 규칙적이고 건조한 소음.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만약 일민무라도 고개를 돌린다면 그녀의 심장이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가장 굴욕적인 것은 낡은 여행 가방도 어깨에 매달려 납덩이처럼 무거운 베이지색 천가방도 아니었다. 최악은 그 빌어먹을 장갑. 아직도 비누 거품이 손목에서 말라가고 있는 그 눈에 띄게 노란색의 우스꽝스러운 청소용 고무장갑이었다. 그녀에게 장갑을 벗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지수는 남은 마지막 존엄성을 끌어모아 복종했고 라텍스 속에서 땀 흘리는 손으로 자신이 버려야 했던 쓰레기보다 더 더럽다고 느끼며 자신의 모든 삶을 거리에 끌고 내려갔다. 늦은 오후의 태양은 무겁게 내리쬐며 3층짜리 대저택과 골프장 같은 정원 사이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부자들에게는 낙원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는 적대적인 사막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조용히 흘러 턱을 타고 내려와 파란색 유니폼의 흰색 칼라를 얼룩지게 했다. 지수 이모, GSU, 아이모. 외침은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이었다. 마치 유리가 땅에 부딪혀 깨지는 것처럼 부촌의 고요를 산산조각 냈다. 지수는 얼어붙었다. 숨이 목에 걸렸다. 그녀는 그 목소리들을 알았다. 자신의 숨소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초콜릿 우유를 달라고 그녀를 깨우던 목소리. 천둥 칠 때 무서워요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가지 마세요. 기다려요. 지수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놓았다. 본능이 해고 명령보다 강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가 본 것은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준과 서준,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리넨 소재의 파란색 반바지와 다림질된 셔츠를 입은 똑같은 5살짜리 두 꼬마였지만 얼굴은 공포와 울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팔을 벌리고 비틀거리며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수가 절대적인 공포를 느낀 것은 그들이 우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녀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길 한가운데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무력함으로 변한 권력의 상징이 있었다. 이 모든 제국의 주인이자 전화 한 통으로 수백만 달러를 움직이던 태준 회장, H 외양님, 태희준. 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진 채 아들들을 뒤쫓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탈리아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거물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겁에 질린 아버지였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넥타이는 어깨 위로 날렸고 입은 절망의 무언의 비명을 지르며 벌어져 있었다. 민준아, 서준아, 멈춰! 태준이 노력과 두려움으로 목이 쉬어 소리쳤다. 차가 온다. 제발 멈춰. 그러나 쌍둥이는 듣지 않았다. 그들에게 유일한 위험은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아니었다. 유일한 치명적인 위험은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들을 안아준 유일한 여자를 잃는 것이었다. 지수는 그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았다. 아이들은 자살적인 헌신으로 그녀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들을 따라 뛰고 있었지만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멀리서 코너를 돌며 다가오는 엔진 소리가 울렸다. 그 영원과도 같은 찰나, 잔인한 황금빛 오후 햇살 아래에서 네 사람의 운명이 충돌하기 직전이었다. 이 완벽한 동네의 누구도 이 가슴 아픈 장면이 불과 30분 전에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거짓말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고발. 30분 전 대저택의 서재는 낡은 가죽, 마호가니 나무, 그리고 돈 냄새로 가득했다. 옴 높이의 천장과 아무도 읽지 않는 책들로 가득 찬 책장으로 위압감을 주기 위해 디자인된 방이었다. 지수는 페르시아 양탄자의 중앙에 서서 장갑 낀 손을 흰색 앞치마 앞에서 꽉 쥐고 떨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해리 헤이리가 있었다. 태준의 약혼 여인 그녀는 성형과 원한으로 조각된 빙하처럼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는 태준의 책상 가장자리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흔들며 백포도주 잔을 홀월처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해리는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독은 부드러웠고 치명적인 진정제로 투여되었다. 다시 말하게 하지 마, 지수씨.
혜리는 완벽한 매니큐어를 보며 말했다. 내 금시계, 태준 씨가 약혼 선물로 준 롤렉스, 침대 옆 탁자에 있었어. 네가 10분 전에 방 청소했지. 지금은 없어. 혜리 씨, 맹세코 아닙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고발자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는 청소했어요. 네, 먼지를 털고 시트를 갈았지만 보석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단 한 푼도 제 것이 아닌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태준 회장님도 아십니다. 혜리는 아무런 유머도 없는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태준 씨는 내가 알게 하는 것만 알아. 넌 가정부야, 지수 씨. 넌 빚이 있지. 내 어머니가 고향 마을에서 편찮으시지, 안 그래? 유혹이란 아주 나쁜 거야. 제 필요가 저를 도둑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허리를 곧게 폈다. 자존심이 그녀의 통장에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저를 조사해보세요. 제 가방을, 제 방을 뒤져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두꺼운 참나무 문이 갑자기 열렸다. 태준은 허리케인처럼 들어왔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몇 주 동안 잠을 설치게 만든 기업 합병의 스트레스를 얼굴에 찌푸린 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전화를 끊고 그 장면을 보았다. 약혼녀는 눈물 가짜였지만 설득력 있는 직전이었고 베이비시터는 종이처럼 창백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태준은 가정 문제에 쓸 시간이 없는 사람의 초조한 어조로 물었다. 복도까지 목소리가 들려. 혜리, 자기야, 왜 울고 있어? 혜리는 책상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그에게 달려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연습된 소리인 듯 드라마틱하게 흐느꼈다. 오, 태준 씨, 끔찍해. 내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무슨 일이야? 태준은 혜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은 지수에게 박혀 설명을 요구했다. 시계, 여보. 혜리는 겁에 질린 하녀의 눈빛으로 고개를 들고 속삭였다. 기념일 롤렉스가 사라졌어. 지수 씨가 방에서 나간 직후였고 내가 물어보니 공격적으로 나왔어.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 지수는 목구멍이 불타는 듯한 불의를 느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민준이와 서준이가 아기였을 때부터 돌봐왔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아이들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시계 하나를 훔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준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투자자들의 압박으로 몇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이제 이 일까지. 의심은 그의 마음을 스치지도 않았다. 그에게 방정식은 간단했다. 혜리는 그의 미래의 아내였고 그의 사회 계층에 속하는 여자였으며 그렇게 사소한 일로 거짓말을 할 리 없었다. 지수는 직원이었다. 그리고 그의 냉소적인 경험에 따르면 직원들은 항상 결국 실망시켰다. 게다가 혜리는 몇 주 동안 지수에 대해 경고해왔다. 게으르다거나 아이들이 그녀에게 너무 집착한다거나 이상한 점을 보았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무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태준은 혜리에게서 벗어나 지수에게 걸어갔다. 그의 존재는 압도적이었다. 어디 있어? 그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다. 없습니다, 회장님.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하지 마. 태준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그 소리에 지수는 움찔했다. 내 집에서 감히 맹세하지 마. 나는 지긋지긋해. 문제도 불충성도 지긋지긋해. 너에게 일자리를 주고 지붕을 주었는데 이렇게 갚는구나. 내 아이들의 엄마가 될 여자에게 도둑질을 하다니.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지수는 고통에 의해 충동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중얼거렸다. 태준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 문장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는 아이들이 혜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수가 그 순간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뺨을 맞는 것과 같았다. 넌 해고야. 태준은 판결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없었다. 그것은 최종 판결이었다. 회장님, 제발요. 아이들이 30분 후에 학교에서 옵니다. 적어도 작별 인사는 하게 해주세요. 설명이라도. 내 아이들에게 가까이 갈 생각조차 하지 마. 태준은 손가락으로 지수를 가리키며 고발했다. 도둑이 이미 충분히 한 것 이상으로 민준이와 서준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아 지금 당장 나가. 하지만 제 물건들, 유니폼이라도 갈아입어야. 지수는 노란색 장갑과 파란색 옷을 내려다보았다. 그대로 나가. 혜리가 태준의 손 뒤에 숨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내 방에 가게 두면 분명 다른 것도 훔쳐갈 거야. 내 낡은 옷가지들은 나중에 우편으로 붙이라고 할게. 태준은 분노와 피로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갑을 꺼내 지폐 다발을 세지도 않고 꺼내 지수의 발 아래 바닥에 던졌다.
지폐들은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 흐트러져 떨어졌다. 이게 내 퇴직금이야. 가져가서 사라져. 1시간 안에 이 단지에서 널 본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갑 채워 나가게 할 거야. 지수는 바닥에 돈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3달 동안 벌 돈보다 많았다. 그녀는 그것을 주울 수도 있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녀 안에 있는 어떤 것, 그녀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고대적이고 강력한 힘이 곧게 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수치는 없었다. 당신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습니다, 태준 회장님. 그녀는 그의 고함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깨달았을 때 그 시계가 당신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들 때문에. 지수는 몸을 돌려 마침 서비스 문 근처에 있던 자신의 여행 가방을 들었다. 해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확실히 해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서재를 나섰다. 태주는 숨을 헐떡이며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해리는 즉시 그를 껴안으며 뺨에 키스했다. 잘했어, 내 사랑. 아주 용감했어. 이제 우리는 평화를 얻을 거야. 그러나 평화는 정확히 20분 동안 지속되었다. 스쿨버스가 문 앞에서 멈추고 두 아이가 지수 이모, 우리 그림 그린 것 보세요. 라고 외치며 집으로 달려들어와 영혼 없는 집의 무덤 같은 침묵만을 발견할 때까지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혼돈이 시작되었다. 해리의 악행. 서재에서 웅장한 현관문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차가운 대리석과 공허한 메아리로 가득 찬 끝없는 터널처럼 길게 늘어난 것 같았다. 지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지만 속으로는 다리가 바람 앞에 잎처럼 떨렸다. 자신의 발소리는 낯설고 멀게 느껴졌는데 마치 다른 사람, 처형장으로 향하는 선고받은 여자의 것 같았다. 그녀는 돈을 줍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 구겨진 지폐들은 마지막 모욕의 증거로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헌신이 그 남자에게 얼마나 가치가 없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란색 여행 가방을 뒤로 끌고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그녀를 가장 짓누르는 것은 가슴 속의 공허함, 잠시나마 빌린 것이었을지라도 그녀에게 집과 가족이 있다는 확신이 거주했던 그 검은 구멍이었다. 그녀의 장갑 낀 손이 현관의 청동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그녀는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태준이 아니었다. 수입산 장미와 비싼 사향이 섞인 역겨운 향수가 목소리보다 먼저 그녀를 때렸다. 그것은 해리였다. 너무 서두르지 마, 얘. 해리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재에서 보였던 눈물 어린 연약함이 전혀 없었다. 이제 그것은 순수한 얼음이었고 날카롭고 매서웠다. 지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해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장하지 않았다. 완벽한 약혼녀의 가면은 벗겨졌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계산적인 잔인함이 드러났다. 왜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렇게 악하십니까, 해리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돈, 아름다움, 좋은 남자. 왜 평범한 직원을 파괴하려고 합니까? 해리는 부드럽고 거의 들리지 않는 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 지수의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 그녀의 눈은 승리의 아기로 빛났다. 이게 너 때문이라고 생각해? 해리는 이해가 느린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다. 어휴, 지수씨. 넌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 증오를 받을 가치조차 없어.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들 때문이지. 해리는 미묘한 몸짓으로 위층, 그 순간 비어있는 아이들의 방을 가리켰다. 아이들. 지수는 오한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천사잖아요. 그들은 기생충이야. 해리는 침을 뱉었고 그녀의 얼굴은 진정한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시끄럽고 끈적거리고 무엇보다 그 죽은 여자, 태준 씨 첫 번째 부인의 살아있는 기억이지. 나는 내 삶도, 내 저택도, 내 상속 재산도 내 아이들이 아닌 두 꼬마와 공유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네가 가장 큰 문제였어. 지수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고 마침내 덫의 크기를 이해했다. 제가 아이들의 방패였군요. 지수는 속삭였다. 정확해. 해리는 승리를 만끽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엄마 대행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동안 태준 씨는 안심했지. 네가 아이들의 애정 결핍을 채워주고 돌봐주고 응석을 받아주고 행복하게 해줬잖아. 하지만 네가 없으면 지수 씨, 그들은 참을 수 없게 될 거야. 울고 소리 지르고 떼를 쓸 거야.
그리고 태준 씨는 인내심이 없어. 그는 사업가이지 기적이나 밤중에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해리는 지수의 귀에 몸을 숙여 도끼 어린 쉿소리로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니? 내일 아침 일찍 민준이와 서준이는 떠날 거야. 떠난다니요. 어디로요?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스위스의 기숙학교로. 해리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폭로했다. 아주 엄격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규율을 가르치고 방해받지 않는 곳. 태준 씨 사무실에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 나는 그가 2번 생각하지 않고 서명할 변명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리고 네 절도는 완벽한 변명이었지. 절도의 스트레스, 실망. 오늘 밤 그가 지치고 분노했을 때 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잘 교육받으려면, 도둑질하는 가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기숙학교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할 거고 그는 서명할 거야. 지수의 세상이 멈췄다. 스위스.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곳. 민준이와 서준이, 너무 어리고 너무 예민한 아이들이 슬픔으로 죽을 것이다. 민준이는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악몽을 꾸었다. 서준이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었고 그녀 외에는 아무도 라벨을 제대로 확인할 줄 몰랐다. 당신은 괴물입니까? 지수는 자신의 위치와 두려움을 잊고 소리쳤다. 암사자의 분노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지수는 해리를 지나쳐 서재로 돌아가려고 했다. 태준에게 말해야 했다. 그녀를 끌어내더라도 진실을 외쳐야 했다. 태준 회장님, 제 말을 들으세요. 지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높은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하지만 해리가 더 빨랐다. 놀라운 힘으로 그녀는 지수를 열린 문 쪽으로 밀쳤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이 서재에서 나오며 복도 끝에 나타났다. 태준 회장님. 지수는 문틀에 매달리며 애원했다. 시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아이들을 기숙학교에 보내고 싶어 해요. 아이들을 싫어합니다.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태준은 멈췄다. 그의 얼굴은 돌가면과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부서져 버린 채 자신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외치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즉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자세를 취하며 가슴에 손을 얹은 해리를 바라보았다. 태준 씨, 맙소사!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해요. 거짓말은 마지막 일격이었다. 태준은 턱을 굳혔다. 그는 기숙학교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방금 절도로 해고한 여자의 고함을 들었을 뿐이었다. 내 집에서 나가. 태준은 권위적인 손가락으로 출구를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회장님, 당신의 아이들을 데려가게 하지 마세요. 지수는 눈물이 눈을 태우는 듯 마지막으로 외쳤다. 태준은 길고 격노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현관 쪽으로 물러섰다. 태준은 문에 도착했고 한치의 의심도 망설임도 없이 문을 닫았다. 쾅! 육중한 참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는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한 삶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지수는 안에서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건조한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 거대한 현관에서 닫힌 문 앞에 서 있었다. 부촌의 침묵이 다시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실패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란색 장갑, 자신의 봉사와 이제는 불행의 상징을 내려다보았다. 힘이 없는 듯한 손으로 여행 가방을 붙잡고 발을 질질 끌며 영혼을 끌며 현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거짓말의 요새 안에서 해리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쌍둥이의 탈출. 20분 후 노란색 스쿨버스가 공기 제동 소리를 내며 저택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고 똑같은 두 작은 형체가 내려왔다. 민준이와 서준이.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민준이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그들 둘, 아빠, 그리고 지수 이모가 모두 거대한 웃는 태양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서준이는 학교 정원에서 뜯은 짓눌린 꽃을 들고 있었다. 지수 이모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부엌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쿠키 하나 더. 서준이가 소리쳤다. 그리고 둘 다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지수 이모가 항상 자신들을 위해 열어두는 연문이었다. 그들은 갓 구운 빵 냄새나 베이비시터의 라벤더 비누 냄새가 나는 따뜻한 포옹을 기대하며 부엌으로 달려들어갔다. 지수 이모, 왔어요. 민준이가 그림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대답했다. 부엌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차가웠고 비어 있었다.
식탁에는 간식이 없었고 라디오에는 잔잔한 음악도 없었다. 지수 이모? 서준이가 물었고 그의 미소는 약간 사라졌다. 그의 손에 든 꽃은 즉시 시들어버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쌍둥이의 연결, 그 보이지 않는 실이 경보 신호와 함께 울렸다. 뭔가 잘못되었다. 집은 이상하게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은 발끝으로 주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거실에서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와 해리의 날카로운 어조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나선형 계단 난간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두 마리 작은 동물처럼 웅크리고 귀를 기울였다. 이제 진정해요, 여보. 해리의 목소리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최악은 이미 지났어요. 그 여자는 이제 멀리 갔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도둑질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태준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바보 같아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해리가 끼어들었다. 좋은 쪽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유로운 길이 생겼어요. 스위스에 있는 세인트 조지 학원 원장에게 이미 전화했어요. 다음 주에 시작하는 학기에 2자리가 가능하대요. 민준이의 심장이 또섰다. 그는 서준이의 손을 너무 세게 쥐어 그의 손등이 하얗게 변했다. 스위스요. 태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해리씨, 너무 어리지 않나요? 겨우 5살이에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태준씨, 제발요. 해리는 주장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설득력 있고 조작적으로 변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나는 자선 행사 약속과 결혼식 준비가 있어요. 지수씨 없이는 누가 아이들을 돌볼까요? 우리를 또다시 훔치는 다른 가정부? 또 다른 낯선 사람? 스위스에서는 유럽 왕족의 아이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언어, 규율, 스킬을 배울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게다가 그녀는 극적인 휴지를 가졌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신혼여행을 가고 과거의 짐 없이 우리만의 가정을 시작할 수 있어요. 끔찍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숨을 참으며 아버지가 안 돼! 라고 소리치기를. 그들이 집에 있을 권리를 옹호하기를 기다렸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태준이 마침내 중얼거렸다. 그것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패배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도움 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쩌면 그게 최선일 거야. 여권을 준비해. 내일 당장 그들을 공항으로 데려갈 거예요. 해리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다. 계단 꼭대기에서 쌍둥이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지수 이모는 떠났다. 아빠는 그들을 버릴 것이다. 사악한 마녀가 이겼다. 민준이는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필사적인 결의도 있었다. 그들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했다. 지수 이모를 찾아야 해.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모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들은 조용히 일어나 1층에 있는 그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문을 닫았지만 복도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해리와 태준이 주 출구를 막고 있었고 부엌은 너무 멀었다. 만약 그들이 발견된다면 스위스라는 그 차가운 곳으로 보내질 때까지 갇힐 것이다. 그들은 거리로 통하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잠금 장치가 잠겨 있었다. 더 충동적인 서준이가 그것을 열려고 했지만 메커니즘이 새 페인트로 뻑뻑하게 붙어 있었다. 안 열려! 서준이가 작은 손으로 유리를 치며 울었다. 민준이는 유리창을 통해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멀리 언덕을 내려가는 파란색 옷을 입은 작은 형체가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저기 있어! 민준이가 소리쳤다. 지수 이모야! 가고 있어!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만약 그녀가 모퉁이를 돌면 그들은 영원히 그녀를 잃을 것이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열쇠를 찾을 시간이 없었다. 민준이는 자신의 침대 옆 탁자에 있는 무거운 금속 우주비행사 모양 램프를 잡았다. 태준이 선물했지만 한 번도 켜지 않은 램프였다. 뒤로 물러서 민준이가 명령했다. 5살짜리 아이의 온 힘을 다해 민준이는 금속 받침대를 창문 유리에 부딪혔다. 쨍그랑. 첫 번째 충격에는 유리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거대한 거미줄처럼 금이 갔다. 민준이는 좌절과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며 다시 쳤다. 와장창. 이번에는 유리가 정원 쪽과 방 안으로 반짝이는 조각 비를 뿌리며 무너졌다. 가자. 서준이가 소리쳤다. 그들은 위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창틀에 남아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자유와 멀어지는 파란색 형체만을 보았다. 서준이가 먼저 뛰어내렸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 창틀에 손을 짚었을 때 유리 조각이 그의 오른손 손바닥을 베었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아드레날린이 더 강했다.
그는 아래의 수국 덤불 쪽으로 뛰어내렸다. 입 높이였지만 지수 이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충격을 완화했다. 민준이가 그를 따랐다. 그의 셔츠가 유리 조각에 걸려 찢어졌고 그는 팔뚝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동생 옆에 젖은 흙 위에 떨어졌다. 그들은 즉시 일어섰고 옷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피를 무시했고 긁힌 무릎의 통증도 무시했다. 뛰어! 그들은 동시에 외쳤다. 그들은 정원에서 튀어나왔고 다행히 정원사가 반쯤 열어둔 단조철 대문을 가로질러 뜨거운 거리 포장도로를 밟았다. 지수 이모! 그들은 폐가 터질 듯한 소리로 외쳤다. 그 비명이었다. 집안의 태준에게 경고한 것은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아니라 고통에 찬 비명 소리였다. 거리에서 지수는 멈췄다. 쌍둥이는 그녀가 돌아서는 것을 보았고 그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뛰었다. 그들은 베이비시터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울며 자신들을 방금 배신한 세상에서 남은 유일한 피난처를 찾아 팔을 벌리고 뛰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저택의 문이 갑자기 열리고 태준이 뛰쳐나왔다. 그는 자신의 삶의 진정한 보물이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뛰고 있으며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계시, Revelation, 반전, The Twist. 거리에서 충격은 육체적이었고 잔인했으며 필사적인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생각할 시간도 결과를 따질 시간도 없었고 불과 몇 분 전에 자신이 그 집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시간도 없었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눈물로 젖고 피로 얼룩진 얼굴로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자 그녀의 몸은 모성애의 근육 기억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파란색 여행 가방을 놓았고 그것은 보도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녀는 임박한 폭풍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새의 날개처럼 본능적으로 팔을 벌리며 뜨거운 포장도로 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단단한 시멘트에 부딪히는 무릎뼈의 날카로운 고통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얘들아, 내 아기들. 지수는 가슴에서 치솟는 흐느낌으로 목이 메어 소리쳤다. 쌍둥이는 작은 허리케인의 힘으로 그녀에게 부딪혔다. 그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그녀의 가슴으로 몸을 던졌고 그들이 느끼는 버려짐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목, 어깨, 유니폼천에 얼굴을 묻고 매달렸다. 가지 마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서준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애원을 하며 울부짖었다. 지수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감쌌고 작은 몸이 자신의 몸에 격렬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손에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떴고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열등한 지위를 상징했던 그 노란색 청소용 장갑이 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피야.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을 조금 떼어내 살펴보았다. 너희들 피 흘리고 있어. 맙소사.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이는 팔뚝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셔츠가 찢어진 곳에는 빨갛게 벌어진 선이 있었다. 서준이의 손은 작은 상처들로 가득했고 정원에서 넘어진 무릎은 흰 양말 위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창문을 깼어요. 민준이는 그녀를 놓지 않고 구명조끼처럼 그녀의 앞치마에 매달리며 흐느꼈다. 이모에게 가려고 창문을 깨야 했어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가뒀어요. 지수의 심장이 순간 터졌다. 그들은 그녀 때문에 다쳤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깨진 유리를 통과했다. 그 사랑의 크기가 해리의 어떤 모욕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눈물을 장갑 낀 손으로 누르려는 상처에 피와 섞었다. 미쳤어, 내 사랑들. 미쳤어. 지수는 울면서 땀에 젖은 그들의 머리에 키스했다. 너희들 죽을 수도 있었어. 그 순간 길고 위협적인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워졌다. 아스팔트를 격렬하게 때리는 고급 가죽 구두 소리가 그들의 바로 옆에서 멈췄다. 한 남자의 거칠고 분노한 숨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태주는 그들 위에 서서 태양을 가리고 있었다. 그의 이탈리아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 공포, 그리고 혼란으로 붉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 해리의 거짓말에 중독된 그의 눈은 그 장면에서 사랑을 보지 못했다. 그의 눈은 단지 자신의 아이들을 조종하는 도둑을 보고 있었다. 그들을 놔. 태준이 포효했다. 그 외침은 너무 강력해서 일부 이웃들이 그들의 저택 커튼 뒤로 고개를 내밀게 했다. 내 더러운 손을 내 아이들에게서 치워. 태준은 폭력적으로 몸을 숙여
지수의 팔에서 서준이를 떼어내려고 했다. 그는 분노에 눈이 멀어 상처를 의식하지 못한 채 아이의 팔을 잡았다. 이리 와. 태준이 아이를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납치하려는 거니? 네가 범죄자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 안 돼요, 회장님. 조심하세요. 지수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준이를 보호하기 위해 소리쳤다. 아이를 다치게 하고 있어요. 손에 유리 조각이 있어요. 그러나 태준은 듣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귀에서 윙윙거렸다. 그는 여자의 유니폼에 묻은 피를 보았고 재앙에 기울어진 그의 마음은 최악을 상상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을 해쳤거나 그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서 떨어져. 태준은 어깨로 지수를 힘껏 밀쳤다. 무릎을 꿇고 불안정한 자세였던 그녀는 뒤로 넘어지며 엉덩이를 보도 경계석에 부딪혔다. 아이들은 그들의 이모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아빠, 안 돼. 그 비명은 일제히 터져나왔고 가슴을 찢는 듯했다. 태준은 아이들을 그의 뒤에 세워 치명적인 위협 앞에 선 인간 방패처럼 그들과 지수 사이에 자신의 몸을 끼워 넣었다. 그는 숨을 헐떡였고 가슴은 오르내렸으며 바닥에 있는 여자를 절대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며 쉬쉬거렸다. 절도, 납치 시도, 상해. 너는 감옥에서 썩을 거야, 지수씨. 내 인생을 망쳐놓겠다고 맹세해. 지수는 바닥에서 피 묻은 장갑 중 하나를 벗어 옆으로 던졌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을 한없는 슬픔으로 바라보았고 그 슬픔은 잠시 동안 그 백만장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회장님, 손을 보세요. 지수는 감옥 위협을 무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에게도 전화하기 전에 당신의 아이들 손을 보세요. 상처 입었어요. 그들은 경찰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합니다. 태준은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침착함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꽉 쥐고 있던 서준이의 손이었다. 그는 끈적거리는 습기를 느꼈고 피를 보았고 창문 유리로 인한 깊은 상처들을 보았다. 아버지의 공포가 순간적으로 분노를 대체했다. 맙소사. 그는 서준이의 손목을 놓으며 속삭였고 상처를 보았다. 무슨 일이야?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모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외침은 민준이에게서 나왔다. 항상 아버지 다리 뒤에 숨어있던 더 조용한 쌍둥이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작은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숨겨진 진실. 시간은 그 교회 거리에서 멈춘 것 같았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의 잎사귀를 움직이던 바람이 멈췄다. 5살의 민준이는 자신의 키가 1미도 채 되지 않았지만 거인과 같은 맹렬함으로 아버지 앞에 섰다. 태준은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민준이는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았다. 민준이는 순한 아이였다. 아가, 이리 와. 이 여자는 위험해. 태준이 손을 뻗으며 말하려고 했다. 아니요. 민준이는 폭력적으로 아버지의 손을 쳐냈다. 아빠가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빠랑 마녀 혜리 씨가. 순진한 아이의 입에서 그 어조로 약혼녀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태준에게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것과 같았다. 민준아,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 그녀가 시계를 숨겼어요. 민준이가 총알처럼 발사되는 말로 태준의 가슴을 직접 강타했다. 우리가 봤어요. 서준이랑 내가 봤다고요. 태준은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든 전화기는 여전히 화면이 켜져 있었고 111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마비되었다. 그는 서준이를 보며 확인을 구했다. 다른 쌍둥이는 손가락을 빨면서 조용히 울고 있었는데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숨바꼭질하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 방 침대 밑에 있었어요. 아빠가 오면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혜리 씨가 들어왔어요. 태준은 발밑에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태준이 그의 권위를 잃고 쉰 목소리로 속삭이며 물었다. 혼자 들어왔어요. 민준이가 분노로 눈물과 흙을 닦아내며 계속했다. 지수 이모는 없었어요. 혜리 씨가 아빠 서랍을 열고 금시계를 꺼내서 웃었어요. 못생기게 웃었어요, 아빠. 그리고 나서 지수 이모 방에 가서 이모 가방에 넣었어요. 베이지색 가방요. 그녀가 잘 가, 멍청한 하녀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태준의 마음은 그 정보를 거부하려고 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혜리는 상류층 여자였고 교육받았으며 그의 약혼녀였다. 왜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할까? 왜 겸손한 베이비시터에게 누명을 씌울까? 너희들이 잘못 봤을 거야. 태준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현실에 매달리려 더듬거렸다. 어쩌면 그녀가 그것을 찾고 있었을지도. 아니요. 민준이가 작은 주먹으로 아버지의 다리를 치며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를 스위스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지수 이모는 방해물이고 우리가 기생충이래요. 아이들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아빠와 단둘이 남고 싶어서 우리가 가야 한다고 했어요. 서준이가 떨면서 덧붙였다. 지수 이모가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어서 이모가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모든 단어는 그의 완벽한 삶의 토대를 허무는 망치질이었다. 기생충, 스위스, 방해물.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그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점들을 연결했다. 해리가 아이들이 부엌에서 저녁을 먹으라고 요청했던 때, 그녀가 3개월짜리 여름 캠프를 제안했던 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의 눈에 비쳤던 차가움. 태주는 천천히 아스팔트에서 시선을 들어 올렸다. 그는 목을 돌려 자신의 저택, 박석 입구 끝에 위풍당당하게 솟아있는 성공과 부의 요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주 발코니 바로 위에 2층 창문에 해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지도 않았고 아이들이 다쳤고 거리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부르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한 손은 창틀에 기댔고 다른 손은 백포도주 잔을 들고 있었다. 거리는 꽤 멀었지만 낮의 선명함과 태준의 완벽한 시력은 그녀의 표정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걱정도 괴로움도 없었다. 짜증만 있었다. 그녀는 지루한 TV 프로그램을 보며 광고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장면을 관찰하고 있었다. 태준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자 해리는 인사하거나 놀라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우아하게 몸을 돌려 무거운 벨벳 커튼을 닫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몸짓, 아이들의 피 앞에서 커튼을 닫는 그 단순한 행동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어떤 보안 영상보다 더 강력하고 어떤 고백보다 더 강렬했다. 태주는 격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적과 함께 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경멸하는 여자에게 넘겨주려 했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달려든 유일한 사람을 내쫓았다. 그는 지수에게 시선을 내렸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더럽고 찢어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흰색 앞치마 조각을 찢어 서준이의 손을 감으려고 했고 엉덩이에 부딪힌 고통은 무시하고 있었다. 왜 그녀가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어? 태준이 패배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회장으로서가 아닌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갈색 눈은 깨끗하고 정직했으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회장님. 복도에서 그녀가 아이들을 기숙학교에 보내고 싶어 한다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잠시 멈추고 떨리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당신은 문을 닫았어요. 당신은 그녀를 미끼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비싼 향수 냄새가 나고 저는 비누 냄새가 나니까요. 그 문장은 태준을 창처럼 꿰뚫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계급주의, 그의 오만함, 그의 자발적인 시력이 거의 그의 가족을 파괴할 뻔했다. 그는 지수의 손을 보았다. 그 힘들게 일한 거친 손은 이제 무한한 섬세함으로 아들의 상처 입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주기만 했다. 아빠. 서준이가 지수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손이 아파요. 지수 이모랑 집에 가고 싶어요. 태주는 눈에 뜨겁고 낯선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의 장례식 이후로 울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아이들의 그 여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굴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엄성을 보는 것은 둑을 무너뜨렸다. 그래 아가. 태주는 목구멍에 덩어리를 삼키며 말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그의 자세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달리는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임무를 띈 남자였고 이전의 맹목적인 분노와는 매우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가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는 집안 해리가 숨어있는 닫힌 창문을 바라보았다. 집으로 가자. 태주는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초대였고 간청이었다. 제발, 지수씨, 내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치료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내 집에서 진정한 쓰레기를 청소해야 합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태준의 잘 관리된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간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부상당하고 취약한 그들을 그곳에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른 노란색 장갑을 벗어 낡은 가죽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여행 가방 옆에 떨어뜨리고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끌어당겨
그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가방은 신경 쓰지 마세요, 회장님. 지수는 약간 절뚝거리며 말했다. 저는 서준이를 치료하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가방을 들 거야. 태주는 수백만 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하던 그 자유로운 손으로 싸구려 플라스틱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이상한 행렬이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백만장자, 피 묻은 유니폼을 입고 절뚝거리는 베이비시터, 그리고 부상당했지만 승리한 두 아이. 그들은 저택으로 걸어갔고 해리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운명의 선고가 거리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막 내려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바꾼 그 문장. 박석 현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태준의 발밑에서 다르게 느껴졌다. 10분 전 그는 자신의 아이들의 신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미친 듯이 같은 거리를 달려왔다. 이제 그는 천천히 걸었고 자신의 지붕 아래에서 그가 눈치채지 못한 채 일어나고 있었던 영적인 죽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파란색 여행 가방이 구르는 소리만이 공기 중에 유일한 소음이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그것을 끌고 있었다. 국제기업의 소유주인 백만장자가 한쪽 바퀴가 부러진 싸구려 시장 가방을 끌고 있었고 다른 손은 민준이의 작고 끈적이는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지수는 그의 옆에서 눈에 띄게 절뚝거리며 걸었다. 넘어짐은 그녀가 인정하는 것보다 엉덩이를 더 다치게 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이를 안고 있었는데 서준이는 울음을 멈추고 이제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건강한 손가락을 빨며 그녀만이 줄 수 있는 원시적인 위안을 찾고 있었다. 태주는 곁눈질로 지수를 보았다. 그는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 윤곽을 보았다. 햇볕에 그을리고 피곤했지만 해리가 모든 미용 치료와 보석으로도 가질 수 없는 존엄성을 내뿜고 있었다. 민준아, 태준이 목이 쉬어 목을 긁으며 침묵을 깼다. 왜 나에게 일찍 말하지 않았니? 왜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해리가 그녀가 너희들에게 나쁘다고 말한 거니? 아버지 옆을 걷던 민준이는 정원의 흙으로 얼룩진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지만 힘으로가 아니라 체념으로 잡았다. 아빠는 그녀를 사랑하니까요. 아이는 압도적이고 고통스러운 논리로 말했다. 아빠는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웃고 우리가 뭔가 말하면 아빠는 우리가 피곤하거나 버릇없다고 말하잖아요. 태주는 배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죄책감은 부식성산이었다. 나는 그녀가 너희들을 교육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어. 태주는 아이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가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엄격하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우리를 교육시키지 않아요, 아빠. 지수의 품에 안긴 서준이가 끼어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똑같은 눈이 태준에게 박혔다. 그녀는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가 실수라고 말해요. 태준은 길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늦은 오후의 태양이 흠잡을 데 없는 잔디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여행 가방을 놓고 지수와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이 거의 가족을 던져 넣을 뻔했던 심연의 크기를 이해해야 했다. 또 무슨 짓을 해? 태주는 대답을 두려워했지만 완전히 깨어나기 위해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듯 물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지수는 보호하려는 듯 끼어들려고 했다. 회장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쳤어요. 지금 이때야, 지수씨. 태준이 끼어들었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다급한 부드러움이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내 집에 들였는지 알아야 해. 서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작은 가슴은 억눌린 흐느낌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허락을 구하는 듯 지수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일하러 갈 때 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를 놀이방에 가두고 장난감을 빼앗고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울면 그녀는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음악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를 꼬집었어요. 민준이는 찢어진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덧붙였다. 그의 부드러운 팔에는 작고 보라색의 멍자국들이 있었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모두 손가락 모양이었다. 여기 옷이 가리는 곳을 꼬집어서 아빠가 못 보게 했어요. 우리에게 아빠가 말하면 아이들이 없는 곳으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태주는 멍자국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그의 태만의 물리적 증거였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제국을 건설하는 데 너무 바빴고 그들의 현재를 사형 집행인의 손에 맡겨버렸다. 맙소사. 태주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그러나 그때 서준이가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고 그것은 백만장자의 껍질을 완전히 깨고 그의 심장을 동시에 재건하는 선고였다. 아이는 지수의 목을 힘껏 껴안았고
그녀의 싸구려 유니폼, 라벤더 비누와 정직한 땀이 섞인 냄새를 들이마셨다. 아빠, 제발 다시는 이모를 쫓아내지 마세요. 서준이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지수 이모는 엄마가 나던 냄새가 나요. 혜리 씨는 차갑고 무서운 냄새가 나요. 지수 이모가 안아주면 무서움이 사라져요. 혜리 씨가 안아주면 무서움이 시작돼요. 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지수 이모는 엄마가 나던 냄새가 나요. 그 문장은 그를 5년 전 병원으로 그의 아내의 마지막 숨결로 데려갔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아이들을 돌봐주고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약속하게 했었다. 그리고 그는 고통 속에서 사랑을 편리함과 혼동했다. 그는 집을 비싼 장난감과 유능한 베이비시터로 채웠지만 냄새, 집의 냄새, 안전의 냄새를 잊고 있었다. 태준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가정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깼던 약속을 지킨 여자를 보았다. 그는 아이들이 심장의 정확한 본능으로 선택한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냄새가 난다고. 태준은 속삭였고 무겁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굴러내렸다. 아이들이 그가 우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어지는 침묵은 신성했다. 바람이 나무의 꼭대기를 움직였고 태준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붕대는 완전히 벗겨졌다. 창문 속에 무관심하고 잔인한 해리의 이미지가 아이들 때문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있는 지수의 이미지와 겹쳐졌다. 선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이 존재했다. 태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새로운 강렬함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맹세한다. 그는 피의 맹세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엄마의 기억을 걸고 맹세해. 아무도 다시는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들 집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야. 그는 다시 여행 가방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무게도 함께 들어올리는 것처럼 한 손으로 그것을 공중에 들어올렸다. 가자,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청소가 있어. 집안 청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변화의 여정. 박석 입구를 되돌아가는 길은 승리적이지는 않았지만 강력했다. 해리가 몇 분 전에 그토록 만족스럽게 닫았던 육중한 참나무 정문은 태준의 단호한 밀침 아래 활짝 열렸다. 현관은 인상적이었다.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천장에 매달린 임자리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화려함을 외치는 이중 계단. 그러나 그날 오후 사치품은 현실에 의해 침범되었다. 태준이 먼저 들어섰고 지수의 낡은 여행 가방을 현관 중앙 바닥에 박힌 가족 문장 위에 내려놓아 그 장소의 완벽한 미학을 깨뜨렸다. 그의 뒤를 이어 지수가 절뚝거리며 들어섰고 서준이를 팔에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민준이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섰고 벽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예상하는 듯 경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 앉아. 태준은 입구를 장식하고 있던 흠잡을 데 없이 하얀 벨벳 소파 중 하나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그것들은 아무도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전시용 가구였다. 지수는 망설였다. 회장님, 저희는 더러워요. 피와 흙이 묻었어요. 벨벳을 더럽힐 거예요. 벨벳? 태준은 그의 목소리가 돔에서 울려 퍼지게 소리쳤다. 그건 가구야, 지수씨. 내 아이들은 가구보다 더 가치 있어. 앉아. 지수는 복종했고 조심스럽게 가장자리에 앉았고 민준이와 서준이는 굴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서준이의 무릎에서 나온 피는 즉시 흰 천을 얼룩지게 하여 밝은 빨간 자국을 남겼다. 태준은 그 얼룩을 바라보았지만 분노가 아니라 안도감을 느꼈다. 그 얼룩은 진짜였다. 그 얼룩은 삶이었다. 최아주머니, 박아주머니. 태준은 서비스 복도 쪽으로 소리쳤다. 두 가정부가 소리에 놀라 뛰어왔다. 그들은 흐트러진 사장님, 다친 아이들, 그리고 금지된 소파에 앉아있는 해고된 베이비시터의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다. 구급상자, 큰 것과 따뜻한 물,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지금 당장, 그가 명령했다. 여성들은 복종하기 위해 달려갔다. 태준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3.0달러짜리 정장 재킷을 벗어 던졌고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는 흰색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금 커프링크스를 풀어서 보조 테이블 위에 놓았다. 최 아주머니가 구급상자를 들고 돌아왔을 때 태준은 그녀의 손에서 그것을 가져갔다. 우리만 남겨도 부엌에 가서 지시를 기다려. 태준은 소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숙이지 않았다. 그는 단단한 대리석 위에 직접 무릎을 꿇었고 지수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는 금속 상자를 열고 소독약과 거즈를 꺼냈다. 제가 할게요, 회장님.
당신은 모르세요. 지수는 솜을 잡으려 하며 시작했다. 그녀의 봉사 본능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그의 접촉은 따뜻하고 단호하고 인간적이었다. 아니 지수씨, 그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역할을 다 했어. 당신은 그들을 구했어. 당신은 그 충격을 받았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들의 아버지야. 그들을 치료하는 것은 내 의무야. 지수는 놀라서 손을 뺐다. 그녀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태준의 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겸손함, 위대한 사장님,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남자가 상처를 닦기 위해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다. 태준은 극도의 섬세함으로 서준이의 발을 잡았다. 그는 솜에 소독약을 흠뻑 적셨다. 조금 따끔할 거야 챔피언. 태준이 속삭였다. 그는 피와 흙을 닦아내면서 긁힌 무릎에 부드럽게 불었다. 서준이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울지 않았다. 그는 아빠를 바라보며 매료되었다. 그는 아빠가 이렇게 가까이,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아빠. 서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치료할 줄 알아요? 배우고 있어 아가. 태준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전에 너희들을 치료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태준은 모든 상처를 닦았고 서준이의 손을 외과적으로 조심스럽게 감았고 민준이의 팔 상처에 반창고를 붙였고 그리고 나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는 부끄러움에 그것들을 빼려고 했다. 그녀의 손은 붉고 거칠고 짧은 손톱에 매니큐어가 없었다. 해리의 완벽한 매니큐어 손과는 너무나 달랐다. 회장님, 제 손은 더러워요. 당신의 손이 이 집에서 가장 깨끗한 손이야, 지수씨. 태주는 베이비시터의 손바닥을 살펴보며 말했다. 그는 그녀가 넘어지면서 생긴 작은 상처와 청소, 화학물질로 인해 자극받은 피부를 보았다. 이 손은 내가 놓쳤을 때 내 가족을 붙잡아 주었어. 태주는 젖은 물수건을 가져와 지수의 손을 닦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피 흔적을 닦아냈고 거리의 먼지를 닦아냈다. 그는 거의 종교적인 경외심으로 그것을 했다. 그것은 참회의 행위였다. 사장님이 하녀의 손을 씻는 것. 사회적 계층은 그 몇 평방미터의 친밀감과 공유된 고통 속에서 해체되었다. 용서해줘요, 지수씨. 태주는 그녀의 손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나는 오만하고 눈먼 바보였어. 나는 당신의 유니폼으로 당신을 판단했고 당신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 내가 도둑질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당신에게 도둑이라고 비난했어. 당신의 존엄성을 도둑맞고 있었어. 지수는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장님. 그저 아이들에게서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 태주는 시선을 들어 올리며 맹렬한 결의로 약속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이들 다음으로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유니폼은 끝이야, 지수씨. 노란색 장갑도 끝이야. 이 지붕 아래에서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높은 굽 구두 소리가 계단 위에서 울려 퍼졌다. 딸깍 딸깍 딸깍. 느리고 의도적인 리듬이었다. 태준, 지수, 그리고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해리가 크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모습으로 계단 참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장을 고쳤고 새 와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묻은 얼룩, 베이비시터 앞에서 무릎을 꿇은 태준 등 그 가족 사진을 재미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해리가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쓰레기를 다시 데려온 것 같군요, 태준 씨. 불쌍했나요? 아니면 꼬마들이 당신을 설득하려고 또 떼를 썼나요? 아이들은 긴장하며 지수에게 더 달라붙었다. 두려움이 그들의 눈에 다시 돌아왔다. 태준은 부드럽게 지수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그는 공격 직전에 몸을 곧게 펴는 포식자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자세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고 피로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찾았고 이제 정의를 실행하려는 남자의 무서운 평온함만이 있었다. 내려와, 해리 씨. 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고 낮고 단조로웠으며 어떤 비명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여기 내려와. 시계와 스위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해리는 여전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며 평소처럼 상황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협상이 아닌 그녀의 최종 선고로 그녀를 더 가깝게 데려가는 각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휴, 자기야. 그들의 거짓말을 믿은 건 아니겠죠.
그녀는 여왕 같은 태도로 내려오며 말을 시작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기만 했다. 변화는 완료되었다. 거리에서 눈먼 백만장자는 죽었다. 사자 아버지는 현관에서 태어났고 먹이는 그에게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대결. 해리는 웅장한 나선형 계단의 마지막 몇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스틸레토 힐은 대리석 위에서 그녀가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권위로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소파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고 한 손은 엉덩이에 다른 손은 와인잔을 들고 간신히 숨겨진 혐오감으로 가족 그림을 관찰했다. 그녀에게 그 장면은 애처로웠다.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가정부와 2명의 더러운 아이들 옆에 무릎을 꿇고 있다니. 태준 씨, 제발요. 해리는 짜증스러운 어조로 긴장된 침묵을 깨뜨렸다. 바닥에서 일어나세요. 3 정장을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실내 장식을 더 더럽히기 전에 그녀를 내보내세요. 우리가 이 장을 닫지 않았나요? 태주는 즉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해리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길고 끔찍한 시간을 가졌다. 처음으로 그는 욕망이나 사회적 편의의 필터 없이 그녀를 보았다. 그는 잔인한 명확함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푸른 눈의 차가움, 그녀의 입술 모서리의 잔인한 긴장, 손에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공감의 완전한 부재를 보았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했지만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바지에서 먼지를 털어내지 않았고 셔츠를 정리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그것을 파괴하려 했던 여자 사이의 벽처럼 서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 해리 씨. 태주는 부드럽고 거의 대화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것은 지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장을 닫아야 해.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뭔가를 확인해야겠어. 태주는 현관 중앙에 놓여있던 지수의 파란색 여행 가방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그것으로 걸어갔다. 뭐 하는 거예요? 해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드디어 그녀의 물건을 확인하는군요. 잘 찾아봐요. 분명 돈이나 다른 보석이 있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까치 같아요. 남의 물건만 보면 눈이 번쩍 뜨이죠. 태주는 그 말을 무시하고 몸을 숙여 낡은 여행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침묵을 찢는 지퍼 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는 뚜껑을 열었다. 금괴도 지폐 다발도 없었다. 지수의 여행 가방 내용물은 겸손함과 사랑의 증거였다. 정성껏 접은 작업복, 싸구려 나무 묵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액자 사진, 그리고 그 위에 수제 사진 앨범이 있었다. 태주는 앨범을 열었다. 그것은 지수 가족의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이와 서준이의 사진이었다. 그들의 첫 걸음마 사진, 생일 사진, 자는 사진이었다. 지수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처럼 사랑했던 아이들의 추억을 가져가고 있었다. 태주는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삼켰다. 그는 또한 거기에 있던 베이지색 가방의 옆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민준이가 특별히 지적했던 그 가방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다. 그는 그것을 꺼냈다. 금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롤렉스는 크리스탈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흉측하게 빛났고 지수의 소지품의 소박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아하! 해리가 승리감에 차서 소리쳤고 프랑스식 매니큐어를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내가 알았어. 저기 있잖아. 당신은 천재예요, 자기야. 현장에서 그녀를 잡았어요. 해리는 포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몸을 돌렸다. 이제 뭐라고 할 거야? 멍청한 하녀야? 마술처럼 거기에 나타났다고? 도둑, 수갑을 채워야 해. 지수는 머리를 숙였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절도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의 증오의 악성 때문에 부끄러워했다. 아이들은 떨면서 그녀에게 더 바싹 붙었지만 태주는 지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시계를 보았고 그리고 해리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범죄를 해결한 만족감이 아니라 배신을 발견한 깊은 실망감을 보여주었다. 재밌군. 태주는 손가락 사이로 시계를 돌리며 말했다. 민준이가 거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해줬어. 그들이 당신이 내 방에 들어와서 시계를 가져가서 이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 해리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빠르게 회복했다. 그녀는 숙련된 조작자였다. 태준 씨, 맙소사, 5살짜리 아이를 믿을 건가요? 그들은 과장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그녀를 좋아해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녀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조종한 것은 분명해요. 그녀의 계획의 일부예요.
내 아이들이 팔에 멍이 든 것도 그녀의 계획의 일부인가?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볼륨이 높아졌고 처음의 부드러움을 잃었다. 민준이가 옷으로 가려진 곳에 꽃이 핀 자국이 있는 것도 그녀의 계획의 일부인가? 아니면 서준이가 당신 때문에 악몽을 꾸는 것도? 혜리는 약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하이힐에 거의 걸려 넘어질 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저 그들을 훈육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너무 제멋대로잖아요, 태준 씨. 당신은 하루 종일 여기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태준의 고함이 천둥처럼 대리석 벽에 울려 퍼졌다. 혜리는 놀라서 자신이 들고 있던 와인을 양탄자 위에 조금 쏟았다. 지수는 아이들을 껴안아 귀를 막았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그들을 위해 이렇게 방어하는 것을 보고 경외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은 혜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계단 난간에 부딪힐 때까지 뒤로 물러섰다. 나는 당신에게 내 신뢰를 주었고 내 집문을 열어주었고 내 성을 주려고 했어. 그리고 당신은 그 힘을 이용해서 엄마를 잃은 두 아이를 고문했어. 태준은 그녀의 얼굴에서 일시엠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는 이제 역겨운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 절도, 해고,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을 스위스 기숙학교에 보내고 돈과 저택을 당신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였지. 우리 때문이었어요. 혜리는 마지막 필사적인 전술을 시도하며 속삭였다. 그녀는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잔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재킷깃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가짜 눈물로 가득 찼다. 태준 씨, 내 사랑, 이해해 주세요. 그들은 방해물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당신과 나는 자유로운 삶, 여행,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스위스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나는 그저 우리가 미래를 갖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태준은 그녀의 손이 자신의 셔츠에 매달린 것을 보았다. 갑작스럽고 혐오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는 마치 독이 든 곤충인 것처럼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미래. 태준은 건조하고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나와의 미래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 신용카드를 원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아이들의 행복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 태준은 롤렉스를 공중에 들어 올렸다. 이 시계. 그는 경멸적으로 그것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했지. 격렬한 움직임으로 태준은 금시계를 가장 먼 돌벽에 던졌다. 충격은 잔인했다. 정교한 스위스 메커니즘이 폭발했다. 다이아몬드가 공중으로 튀었고 유리는 산산조각 났다. 시계는 바닥에 파괴된 채 남아있었다. 혜리는 숨막히는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귀중한 것이 파괴된 것에 경악하여 입을 손으로 가렸다. 그것이 지금 당신의 사랑이 내게 갖는 가치야, 혜리 씨. 태준은 빙하처럼 차가운 평온함으로 말했다. 쓰레기, 잔해, 아무것도 아니야. 혜리는 시계의 잔해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태준을 보았다.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더 이상 두려움도 유혹도 없었고 오직 순수한 증오만이 있었다. 당신은 멍청이야. 그녀는 추하고 진짜인 표정으로 침을 뱉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은 그 두 괴물과 그 무식한 가정부와 함께 혼자 남게 될 거야. 당신 수준의 어떤 여자도 당신의 짐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내게 돌아와 구걸하게 될 거야. 나는 당신 같은 괴물과 1분 더 보내느니 평생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해. 태준이 대답했다. 그는 혜리에게 등을 돌리고 지수와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지수씨, 제발 아이들을 부엌으로 데려가줘. 최 아주머니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이스크림이든 피자든 뭐든 만들어달라고 부탁해. 이제 일어날 일을 그들이 보지 않기를 원해. 지수는 창백했지만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섰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재빨리 서비스 복도로 안내했다. 가자, 아가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녀는 속삭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보호했다. 부엌 문이 그들 뒤로 닫히자 태준은 마지막으로 혜리에게 돌아섰다. 그들은 현관에 단둘이 있었다. 공기는 정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태준은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가. 신성한 정의. 혜리는 파괴된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듯 몸을 곧게 세웠다. 그녀는 실크 드레스를 곧게 펴고 턱을 들고 오만하게 태준을 바라보았다. 갈게요. 그녀는 경멸하며 말했다. 이 감정적인 돼지 우리에서 1분도 더 머물 생각 없어요. 하지만 내 차를 타고 갈 거고 당신 운전기사에게
포 시즌스 호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내 변호사와 약혼 파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차가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동차 열쇠가 있는 현관 테이블로 걸어갔다. 당신이 착각하는 것 같군, 해리 씨. 그가 그녀가 사용하던 메르세데스 컨버터블의 열쇠고리를 잡으며 말했다. 그 차는 회사 명의야. 내 회사. 운전기사는 이 집의 직원이야. 내 집.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는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펴서 내밀었다. 반지. 해리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보호하며 5캐럿짜리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가렸다. 내 거예요. 그녀는 날카롭게 외쳤다. 선물이에요. 결혼을 조건으로 한 선물이었지. 태준이 단호하게 정정했다. 그리고 결혼은 없을 거야. 그것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경찰에 전화해서 시계절도로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신에게 맹세해. 나에게는 2명의 목격자가 있고 당신의 지문이 지수 씨 가방 전체에 있을 거야. 당신이 결정해. 나에게 반지를 주고 걸어 나갈래? 아니면 경찰차에 수갑 채워 나갈래? 해리는 분노로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태준이 자신의 위협을 실행할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격렬하고 거친 움직임으로 그녀는 거의 피부를 상하게 하면서 손가락에서 반지를 뽑아 태준의 가슴에 던졌다. 이 돌덩이 가져가! 그녀는 소리쳤다. 그것에 질식해버려라. 태준은 한 손으로 공중에서 반지를 잡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고마워. 이제 나가. 우버를 부를게요. 해리는 최신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밖에서 불러. 태준이 명령했다. 내 재산 밖에서. 내 공기를 1초도 더 들이마시는 것을 원치 않아.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문 쪽으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 해리는 그가 양보하지 않을 것을 보고 몸을 돌려 출구로 걸어갔다. 그녀가 문을 열자 저녁 햇살이 현관으로 들어와 악당의 출구를 비추었다. 그러나 그녀가 문지방을 넘기 전에 해리는 멈췄다. 그녀를 피 끓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부엌으로 연결되는 복도에서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최 아주머니, 박 아주머니, 그리고 운전기사였다. 해리가 몇 달 동안 굴욕을 주고 무시하고 가구처럼 취급했던 그 서비스 직원들이 조용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 조용한 기쁨이 있었다. 최 아주머니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모자를 벗고 태준에게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는 그들의 시선 앞에서 벌거벗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몰락을 축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뭘 보는 거야, 멍청이들. 해리는 마지막으로 이성을 잃고 그들에게 소리쳤다. 너희들은 여전히 굶주린 하인일 뿐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욕은 공허함 속으로 떨어졌고 무력했다. 그녀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았고 연민만을 일으켰다. 태준이 문에 다가섰다. 잘 가, 해리 씨. 그가 말했다. 해리는 현관 밖으로 나섰다. 대조가 극명했다. 1시간 전 그녀는 명령을 내리고 와인을 마시는 안주인이었다. 이제 그녀는 차도 없고 반지도 없고 백만장자 약혼자도 없이 명예를 더럽힌 채 거리 위에 서 있었다. 태주는 육중한 참나무 문을 밀었다. 그리고 해리 씨, 태주는 문을 닫기 직전에 움직임을 멈추며 말했다. 다시는 내 아이들에게 가까이 올 생각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거야. 쾅! 문 닫는 소리는 결정적이었다. 잠금 장치가 미끄러지는 소리는 집이 몇 년 동안 들었던 가장 달콤한 음악이었다. 태주는 잠시 닫힌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나무에 이마를 기댔다. 그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고 몇 달간의 긴장, 거짓말, 시력을 해방시켰다. 집안의 침묵은 달랐다. 이제 그것은 억압적이고 두려운 침묵이 아니라 깨끗한 침묵, 평화의 침묵이었다. 태주는 몸을 돌려 자신을 존경심과 처음으로 진정한 애정으로 바라보는 직원들을 보았다. 최 아주머니. 태주는 지쳤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시계 잔에 좀 버려주시고 창문 좀 열어주세요. 이 집에서 싸구려 향수 냄새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네, 회장님. 기꺼이요. 최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이들은요? 태준이 물었다. 부엌에 계십니다, 회장님. 박 아주머니가 흥분하여 말했다. 지수 이모가 가방에 있던 만화 반창고를 새로 붙여주고 있어요. 쿠키를 먹고 웃고 있어요. 태준의 얼굴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나도 거기로 갈게. 오늘 밤은 부엌에서 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야. 태준은 양탄자의 와인 얼룩 위를 신경 쓰지 않고 가로질러 걸었고
차가운 사치를 뒤로하고 서비스 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을 향해 그의 진정한 집의 온기로 들어갔다. 밖에서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리에서 해리가 스틸레토 힐을 신고 힘겹게 걸었다. 혼자였다. 이웃저택의 불빛이 켜지면서 그녀가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세상을 상기시켰다. 신성한 정의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것은 깨어난 아버지와 닫힌 문이라는 형태로 도착했다. 감정적 클라이맥스, 치유. 부엌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따뜻하고 황금빛 빗줄기가 어두운 복도로 새어나왔다. 태주는 문틀에 숨어 잠시 멈췄다. 그는 아직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지붕 아래에 존재했지만 사업가의 시력으로 자신이 완전히 무시했던 그 세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아내는 그 장면이 다른 시대, 모성애의 헌신을 그린 르네상스 그림에서 나온 것 같았다. 지수는 단순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서준이는 그녀의 무릎 위에, 민준이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옆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사치품이 없었다. 대리석도, 실크도, 금시계도 없었다. 오직 바닐라 냄새, 따뜻한 우유 냄새, 그리고 약용 알코올 냄새만 있었다. 많이 아프니 내 사랑? 지수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서준이의 검지손가락에 슈퍼히어로 그림이 있는 반창고를 붙이며 물었다. 조금요.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모가 마법의 뽀뽀를 해줘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지수 이모 뽀뽀는 다 치료해줘요. 민준이는 절대적인 진지함으로 단언하며 동생의 뺨을 쓰다듬었다. 태주는 목에 덩어리가 너무 조여서 삼키기 어려웠다. 지수 이모. 그의 아이들은 그에게 가장 신성한 칭호를 자신이 최저임금을 주었던 직원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거부하기는커녕 어떤 보석도 필적할 수 없는 존엄성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있었다. 지수는 서준이의 손가락에서 시선을 들어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팔의 상처를 보았다. 이미 깨끗했지만 여전히 붉고 화가 나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재빨리 삼켰다. 너희들은 정말 용감해. 지수는 거친 손으로 그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늘 너희들이 한 일, 그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은 너무 위험했어. 이모는 너무 무서웠어.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니? 내 심장이 그렇게 많은 놀라움을 견딜 수 없어. 이모를 구해야 했어요. 민준이가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모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빠는 마녀에게 홀렸어요. 우리가 아빠를 깨워야 했어요. 태주는 문틀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홀렸다. 그의 아이들의 순수함은 그의 태만을 설명하는데 외과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는 깊게 숨을 쉬고 구겨진 셔츠를 곧게 펴고 문을 부드럽게 밀었다. 경첩 소리가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리게 했다. 본능적인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흘렀다. 아이들은 지수의 무릎 위에서 긴장했다. 해리가 그들을 꾸짖기 위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던 몇 달간의 조건 반사였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가 재킷 없이 소매를 걷어올린 채 분노가 사라진 얼굴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들의 어깨는 조금 풀렸다. 지수는 즉시 일어나려고 했고 서준이를 내려놓는 신호함을 했다. 일어나지 마세요. 태주는 평화의 몸짓으로 손을 들어 올리며 재빨리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가 사용하던 금속 같은 권위가 없었다. 부탁해요, 지수씨. 계속 앉아 계세요. 태주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침입자처럼 섬세한 성역에 들어서는 어색한 거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중앙 아일랜드에서 높은 의자를 끌어와 그들 앞에 놓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앉았다. 그는 지수와 무릎을 맞대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지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찬 침묵이 길어졌다. 지수씨, 태준이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사과할 말이 없어요. 사전에 단어가 부족해요. 오늘 당신이 본 것, 내가 거리에서 당신을 대했던 방식, 그 여자가 당신을 굴욕적으로 대하도록 내가 허락했던 방식은 용서할 수 없어요. 지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고 아이들의 손과 얽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두려움은 우리를 추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회장님. 당신은 아이들 때문에 두려웠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그녀를 정정했다. 그것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만함이었고 시력이었어요. 나는 돈이 나에게 오름을 준다고 믿었고 거의 유일하게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어요. 태주는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앞으로 몸을 숙였다. 나는 그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나는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미래를 고치고 싶습니다. 태주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수표책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지만 열지는 않았다. 오늘부터 당신의 급여를 3배로 올릴 거예요. 태주는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평소 비즈니스 언어를 사용하려고 서둘러 말했다. 당신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개인 건강보험, 유급 휴가, 원한다면 개인 차량을 가질 수 있을 거고 당신의 방을 돌려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꾸밀 거예요. 그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커다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서준이는 그녀의 손을 힘껏 쥐었다. 지수는 식탁 위의 수표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태준의 필사적인 얼굴을 보았다. 슬프고 달콤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렸다. 그녀는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수표책을 태준에게 밀어넣었다. 돈은 넣어두세요, 태준 회장님. 태준은 얼어붙었다. 공포가 그의 눈에 다시 돌아왔다. 충분하지 않아, 지수씨. 더 지불할 수 있어. 액수를 말해. 무엇이든 당신의 가격을 말해봐. 그게 문제예요, 회장님. 지수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를 그 나무 의자에서 거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새로운 도덕적 권위를 얻었다. 당신은 이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제가 격주로 당신이 주는 수표 때문에 민준이와 서준이를 돌보았다고 생각하세요? 지수는 접촉에 눈을 감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는 돈 때문에 오늘 무릎 꿇고 바닥에 몸을 던지지 않았어요. 저는 돈 때문에 혜리 씨의 모욕을 견디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지수는 태준의 영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랑은 급여 명세서가 없어요, 회장님. 제가 남는다면 3배의 급여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태준은 수표책에서 손을 떼었고 마치 불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겸손한 여성의 감정적 우주에 비해 자신의 금융세계가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다. 당신 말이 맞아. 태준은 다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나는 바보야. 팔 수 없는 것을 계속 사려고 했어. 바보 아니에요, 아빠.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그는 지수에게서 떨어져 아버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새 반창고가 붙은 작은 손을 태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냥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고 울었을 때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빠를 찾았어요. 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나이에 비해 너무 현명했고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의 태만이라는 고통 속에서 단련되었다. 태준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그리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럼 남아줄 건가요? 그는 아이와 같은 취약함으로 물었다. 남을 거예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단언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 태준이 즉시 말했다. 당신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지수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수표에 서명하는 남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놀아주고 이야기를 읽어주는 남자를 필요로 해요. 만약 당신이 다시 사무실에서 사라지고 우리를 혼자 둔다면 그때는 정말로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또 다른 버려짐의 공범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태준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공정한 거래였다. 그것은 그의 인생 거래였다. 거래 성립. 태준이 말했다. 그는 오른손을 지수에게 내밀었다. 이번에는 지수가 자신의 더럽거나 거친 손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힘껏 잡았다. 그것은 부엌에서 변호사도 공증인도 없이 봉인된 약속이었지만 어떤 기업 계약보다 더 구속력이 있었다. 야호! 쌍둥이가 일제히 소리쳤고 그 순간의 엄숙함을 깨뜨렸다. 서준이는 지수의 무릎에서 뛰어내려 아버지의 팔에 안겼다. 민준이가 포옹에 합류했다. 태준은 그들을 맞이하며 그의 얼굴을 그들의 목에 묻었고 거의 영원히 잃을 뻔했던 그 어린 시절의 향기를 맡았다. 지수는 눈물이 자유롭게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 폭풍이 지나갔다고 느꼈다. 역할의 전환. 태양은 완전히 졌고 밤이 저택을 감쌌지만 부엌에서는 불빛이 밝았고 분위기는 축제였다. 배고파요. 서준이가 5살 아이의 생물학적 긴급함으로 감상적인 순간을 깨뜨리며 선언했다. 늑대처럼 배고파요. 태준은 웃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슬쩍 닦았다. 좋아, 늑대님. 뭘 먹고 싶니? 뭐든지 시킬 수 있어. 스시, 피자, 햄버거. 안 돼. 둘이 소리쳤다. 지수 이모, 팬케이크 먹고 싶어요. 태준은 눈을 깜빡였다.
저녁 식사로 팬케이크? 그는 혼란스러워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게 영양가 있나요? 지수는 아직 입고 있던 찢어진 앞치마를 펴며 일어섰다. 가끔은 회장님, 영혼이 비타민보다 설탕을 더 필요로 해요. 오늘은 축하 팬케이크의 밤이에요. 그럼 팬케이크가 되겠군. 태준이 허락했다. 그는 일어섰다. 내가 최 아주머니에게 전화해서 준비하라고 할게. 안 돼요. 지수는 재미있는 표정으로 그를 멈추었다. 최 아주머니와 박 아주머니는 이미 쉬러 가셨어요. 혜리 씨의 모든 소란으로 긴 하루를 보냈잖아요. 아, 태주는 우주선의 조종장치처럼 보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거대한 부엌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이 만들 건가요? 우리가 만들 거예요. 지수가 정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는 태준 회장님, 당신을 포함해서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태준은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수씨, 나는 요리할 줄 몰라요. 내가 부엌에서 할 줄 아는 유일한 것은 물을 따르는 것이고 가끔 얼음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나는 물도 태울 수 있어요, 지수씨. 민준이와 서준이는 입을 가리고 웃었다. 쉬워요, 아빠. 민준이가 그의 손을 잡고 식료품 저장실로 끌고 가며 말했다. 아빠는 계란만 휘저으면 돼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날 아침 전화로 수백만 달러짜리 합병을 마무리하던 남자는 이제 팔을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 수술용 메스를 잡을 때와 같은 긴장된 집중력으로 철사 거품기를 잡고 반죽볼 앞에 서 있었다. 더 천천히 하세요, 회장님. 버터를 데우기 위해 스토브 옆에 있던 지수가 지시했다. 너무 빨리 휘저으면 벽을 밀가루로 장식할 거예요. 효율성 기술입니다. 태준이 농담했지만 속도를 늦췄다. 이렇게요? 이렇게가 더 낫군요.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엌은 소음으로 가득 찼다. 거품기 소리, 버터가 지글거리는 소리, 식탁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태준은 아이들을 관찰했다. 서준이는 집중하느라 혀를 내밀고 접시를 나르려고 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종이 냅킨을 그가 비행기라고 부르는 이상한 모양으로 접고 있었다. 이봐, 민준아. 태준이 계속 휘저으면서 말했다. 네가 비행기를 좋아하는지 몰랐구나. 민준이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 나는 비행기 시트도 있고 내 램프는 우주 비행사잖아요. 나는 하늘을 좋아해요. 태준은 죄책감의 찌름을 느꼈다. 물론이지. 내 방에 있었지. 수천 번 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 맞아.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더 잘 볼게. 언젠가 너를 공항 경납고에 데려가서 진짜 비행기를 보여줄 거라고 약속할게. 우리 모두 함께 탈 거야. 민준이의 눈은 모든 주식시장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강렬함으로 빛났다. 진짜요? 아빠랑 나, 서준이랑 지수 이모, 다 같이? 와, 서준이가 외쳤고 플라스틱 컵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반죽이 준비되자 지수는 뜨거운 팬에 완벽한 원을 붓기 시작했다. 버터와 바닐라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해리의 비싼 향수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앉으세요. 지수가 명령했다. 첫 번째 팬케이크가 준비되었어요. 태주는 부엌에 없던 식탁 머리가 아니라 민준이와 서준이 사이에 낀 옆 의자에 앉았다. 지수는 접시를 서빙했고 태준이 놀랍게도 그녀 자신을 위해 하나를 서빙하고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태준은 자신의 접시를 보았다. 황금빛 팬케이크, 김이 모락모락 나고 꿀이 조금 뿌려져 있었다. 그는 옆을 보았다. 그의 아이들은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고 뺨에 얼룩을 묻혔다. 그는 앞을 보았다. 지수는 천천히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먹었고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태주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한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다. 맛, 집의 맛, 단순함의 맛, 용서의 맛, 맛있어요. 태준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가 자선 디너에서 먹던 랍스터보다 더 맛있었다. 아빠 코에 꿀 묻었어요. 서준이가 포크로 가리키며 웃었다. 태주는 코를 만졌다. 실제로 끈적거리는 물방울이 묻어 있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소름 끼쳐 했을 것이고 리넨 냅킨을 요청하고 짜증내며 닦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웃었고 의도적으로 다른 뺨에도 손가락으로 얼룩을 묻혔다. 이제 나는 꿀전사다. 태준이 장난스럽게 포효했다. 아이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지수는 수정처럼 맑은 소리를 내며 웃었고 그 공간을 채웠다. 태준은 잠시 멈춰 그 장면을 관찰했다. 어질러진 부엌, 조리대 위에 밀가루, 행복한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구한 여자가 식탁 맞은편에서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역할을 바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위에서 관찰하는 멀리 떨어진 제공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참여자였다. 그는 현장에 있었다. 그는 더럽고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지쳤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는 팬케이크 더미 위로 지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그는 입술만 움직여 조용히 말했다. 지수는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리를 건넜다. 사장과 직원을 갈라놓았던 심연은 팬케이크와 웃음으로 채워졌다. 자, 전사들아. 태준이 장난스럽게 진지한 척하며 말했다. 먼저 끝내는 사람이 오늘 밤 이야기를 고를 권리가 있어. 그는 경고하는 손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내가 읽을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서준이가 입에 거대한 조각을 밀어넣으며 소리쳤다. 아니 나야. 민준이가 대답했다. 저녁 식사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웠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했다. 집 밖에서는 세상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고 무자비하고 차가웠지만 그 부엌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파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혈연과 성씨의 가족이 아니라 공유된 상처와 시험된 충성심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태주는 서준이의 얼굴에서 꿀을 닦아내면서 자신이 결코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부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했기 때문이다. 최종 결의, 에필로그. 저녁 식사는 끝났지만 부엌의 마법은 바닐라와 꿀의 달콤한 향과 함께 공기 중에 계속 남아있었다. 스위스 시계의 잔해와 대조되는 단순한 플라스틱 벽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그 순간의 마법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좋아, 꿀 전사들아. 태주는 일어서서 정장 바지에 묻은 팬케이크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전투는 끝났다. 이제 참호, 즉 침대로 전략적 후퇴를 할 시간이야. 안 돼. 서준이는 자신의 졸음에 배신당한 듯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불평했다. 졸리지 않아요. 더 놀고 싶어요. 내 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꼬마야. 지수가 연습에서 비롯된 편안함으로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는 그를 안아 올렸다. 서준이는 말로는 항의했지만 항복하듯 즉시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내일 학교 가야지. 그리고 그거 아니. 내일은 아빠가 너희들을 데려다 줄 거야.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아빠가 우리를 데려다 준다고요? 운전기사 말고? 나, 태준이 단언했다. 차에서 노래 부르면서 갈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잠을 자야 해. 가자. 행렬은 계단을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집이 비어있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항상 박물관처럼 보이던 복도 불빛은 이제 진짜 가족을 비추고 있었다. 태주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민준이를 등에 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지수는 서준이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쌍둥이의 방에 도착했다. 그것은 넓은 방이었고 거의 만져지지 않은 비싼 장난감들로 가득했다. 태주는 민준이를 경주용 자동차 모양 침대에 눕혔고 지수는 서준이를 그의 침대에 눕혔다. 이야기. 민준이가 비행기 시트 아래로 몸을 웅크리며 기억했다. 이야기를 읽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태주는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가락이 책 등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어린 왕자, 아이들을 위한 돈키호테, 피터팬. 그는 피터팬을 선택했다. 그는 두 침대 사이에 흔들의자에 앉아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들렸다. 재정 보고서와 법률 계약서를 읽는데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억양 없이 읽었고 환상적인 단어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나 문 옆에 서서 관찰하던 지수는 그에게 미소를 짓고 긴장을 풀라는 몸짓을 보냈다. 태주는 깊게 숨을 쉬고 자신을 헌신적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묻어두었던 아이를 나오게 했다. 책임감과 고통의 층 아래에 묻어두었던 그 아이. 그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팅커벨의 날카로운 목소리, 후크 선장의 낮은 목소리를 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웃었다. 졸리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점차 그들의 눈꺼풀은 무거워졌다. 서준이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깊어졌다. 민준이는 아버지가 있는 모든 순간을 즐기기 위해 조금 더 버텼지만 마침내 잠에 굴복했다. 태주는 조용히 책을 닫았다. 방의 침묵은 신성했다. 그는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어섰고 각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준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손에 붕대를 쓰다듬었다. 그는 민준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팔에 반창고를 스쳤다. 잘 자, 내 사랑들. 태주는 가슴을 아프게 채우는 감정으로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그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지수는 여전히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얼굴에 절대적인 평화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걸어갔고 그들은 민준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복도로 나섰다. 아주 잘하셨어요, 회장님. 지수가 속삭였다. 해적 목소리에 재능이 있으시네요. 고마워요, 지수씨. 그는 피곤하지만 눈에 빛을 띠며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후크 선장이 내 회계사처럼 들린 것 같아요. 그들은 복도를 따라 주 발코니까지 조용히 걸었다. 해리가 몇 시간 전에 비극을 관찰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태주는 유리문을 열고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나섰다. 공기는 젖은 흙 냄새가 났다. 태주는 돌 난간에 기대어 허공을 바라보며 그날 오후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지점을 바라보았다. 지수씨.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허공을 보며 말했다. 오늘 당신은 새 생명을 구했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구했어. 지수는 그의 옆에 서서 밤의 침묵을 존중했다. 당신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태준 회장님. 당신이 눈을 뜨기로 결정했어요. 당신 위치에 있는 많은 남자들은 스캔들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의 편리함을 선택했을 거예요. 당신은 진실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용감한 일입니다. 태주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지수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윤곽을 부드럽게 하여 단순한 옷을 입은 수호 천사처럼 보이게 했다. 나는 당신이 내 직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태준이 갑자기 말했다. 지수는 긴장했다. 두려움이 1초 동안 그녀의 눈에 번쩍였다. 또 해고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신랏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닙니다, 맙소사. 아닙니다. 태준은 한 걸음 다가서며 서둘러 정정했다. 나는 당신이 단지 직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나는 당신이 유니폼을 입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당신이 부엌에서 식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당신이 이 가족의 일부가 되기를 원해. 아이들의 가정교사, 그들의 안내자, 내 삶의 조언자가 되기를 원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태주는 그들이 막 만들어내고 있던 고용계약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을 정의하려고 서투르게 단어를 찾았다. 나는 당신이 권위를 갖기를 원해. 내가 아버지로서 실수하는 것을 본다면 당신이 나를 해고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해. 나는 우리가 팀이 되기를 원해. 받아들이겠어요? 지수는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돈 뒤에 있는 남자를 보았고 그가 또한 짊어지고 있는 고독을 보았고 미소를 지었다.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겠어요, 회장님.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또 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힘든 협상가군요. 말해봐요. 저를 지수씨라고 부르거나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세요. 그녀는 말했다. 제 이름은 김지수 김지이수이고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가족처럼 이야기해야 해요. 태주는 또 다른 짐이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김지수씨. 그리고 당신은 나를 회장님이나 태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춰야 해. 그냥 태준이라고 불러요. 노력해볼게요. 태준씨. 그녀는 혀로 그 이름을 맛보았다. 이상하게 들렸지만 좋게 들렸다. 미래처럼 들렸다. 그들은 잠시 동안 별 아래에 더 머물렀다. 다른 세계의 두 영혼이 충돌하여 가장 중요한 것, 두 아이의 순수한 사랑을 구했다. 시간의 도약. 1년 후 완벽한 박석이 깔린 같은 거리가 오후의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빛이 잔인하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황금빛이었고 따뜻했으며 축하의 빛이었다. 나무들은 조금 더 자랐고 정원의 꽃들은 봄의 절정이었다. 저택의 정문이 열렸다. 우는 여자는 나오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끌리는 여행 가방도 나오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나왔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이제 6살이었고 눈에 띄게 키가 컸는데 입구에 주차된 가족차를 향해 달려나왔다. 그들은 더 이상 풀먹인 불편한 옷을 입지 않았다. 그들은 슈퍼히어로 티셔츠와 위험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해서 긁힌 무릎을 가진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내가 창문이야. 서준이가 뒷문으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아니, 내가 먼저 말했어. 민준이가 웃으며 동생을 부드럽게 밀치며 반박했다. 그들 뒤에는 태준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정장과 넥타이를 입지 않았다. 그는 베이지색 리넨 바지와 소매를 걷어올린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비치 쿨러를 들고 있었다. 그는 더 젊어 보였고 덜 칙칙해 보였다. 그의 이마의 스트레스 주름은 부드러워졌고 자주 웃는 사람의 표정 주름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왔다. 김지수. 더 이상 파란색 유니폼도 흰색 앞치마도 노란색 고무장갑도 없었다. 그녀는 태양에 그을린 피부를 돋보이게 하는
생기 넘치는 산호색의 가벼운 여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이전에 항상 엄격한 쪽진 머리로 묶여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웨이브로 어깨 위로 느슨하게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과 행복의 주인인 듯 고개를 들고 자신감 있게 걸었다. 그녀는 집문을 잠갔다. 더 이상 터무니없는 규칙의 감옥이 아니라 소음, 장난감, 음악으로 가득 찬 집이었다. 다 챙겼니? 지수가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다. 선크림, 수건, 모래놀이통? 네, 지수 이모, 쌍둥이가 차 안에서 대답했다. 태주는 트렁크에 쿨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멈췄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숨기려 하지 않는 감탄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아름다워 보여요, 지수씨. 그가 단순하고 정직하게 말했다. 지수는 살짝 얼굴을 붉혔고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고마워요, 태준씨. 당신도 늙은 사업가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그녀는 윙크하며 농담했다. 태준은 웃었고 트렁크를 닫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가까움은 부드러운 전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가족의 첫 번째 진짜 휴가를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그가 물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태준씨. 우리를 데려가줘서 고마워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약지에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해리의 것과 같은 허세 부리는 천박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부활을 상징하는 작고 우아하며 눈에 띄지 않는 에메랄드가 박힌 단순한 금반지였다. 고맙다고 말하지 마세요. 태주는 그녀의 손을 쥐며 말했다. 우리가 육지에서 익사하고 있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바다를 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지수는 자신의 손에 낀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라디오에 어떤 노래를 틀지 즐겁게 다투는 차 안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지수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1년 전 저는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이 문을 나섰어요. 하느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태준이 물었다. 이제 저는 하느님이 굽은 선으로 똑바로 쓰신다는 것을 알아요. 지수는 태준의 손을 쥐었다. 가끔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 깨닫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해요. 아빠, 지수 이모, 가요. 서준이가 창문에서 소리쳤다.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갈게. 성급한 녀석들아. 태준이 소리쳤다. 그는 지수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녀는 사랑과 충성심의 권리로 그녀에게 속한 좌석에 몸을 편안하게 앉혔다. 태준은 차를 돌아서 운전석에 앉았고 백미러로 건강하고 행복한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의 삶에 빛을 되찾아준 옆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시동을 걸었다. 차는 박석거리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갔고 저택에서 멀어지면서 1년 전 그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장소를 지나갔다. 하지만 아스팔트는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을 간직하지 않았고 오직 미래로 가는 길일 뿐이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자 거리는 태양 아래 고요해졌다. 크고 차가운 집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그들의 주인들은 돈과 외모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들 중 하나, 가장 큰 집에는 뭔가 다른 것이 남아있었다. 웃음소리의 메아리, 팬케이크 냄새, 그리고 돈은 집을 살 수 있지만 오직 사랑, 용서, 그리고 용기만이 진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남아있었다. 끝.